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용인 남자 한근택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오프닝은 이걸로 해보죠. 받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 네네.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락하셨는데 경기도민? 네. 저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으시고. 예. 저도 그냥 봤습니다. 받으시고. 네. 두 변호사님이 한근택 변호사님. 저는 못 봤죠. 이거 근데 어쨌든 당연하게 경기도민이니까. 어? 경기도민. 경기도민이니까 다 받았다. 받다. 장 교수님도 뭐 수입은 네. 탁월하신데 경기도민이라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걸 엄청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좀 많이 잘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못 받게 됐었는데 경기도민이라 받는 이런 저 케이스인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징징대면 더 주신다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 여당- 얘기를 왜 꺼낸 것이 왜 시작해 보냐. 뭐 이게 내가 왜 상위 12%냐. 그러니까 88%를 주기로 했죠. 전 국민 국민 지원금이었죠. 국민 지원금을 88%를 주기로 했는데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 받았냐 못 받았냐 가지고 아이들은 니네 집 받았어로 오히려 못 받은 애들은 여유가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무슨 성골이냐 노비냐 신분도 나누냐 이것까지 좀 나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요. 나라의 저는 재정을 정말 그렇게 써야 이게 개인 되겠습니까? 의견입니다. 뭐 네. 진짜 네? 의견은 애매모호한 아닌데, 얘기다 진짜. 말도 개인 안 돼. 의견인데 저는 사실 계속 전국민 지원 주장해 왔고요. 그랬죠. 사실은 이제 12% 국민 지금 25만 원 지원하면 한 1.5조 정도 들어요. 네. 저는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전 국민으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25만 원씩 88% 주나 전 국민한테 22만 원 주나 똑같아요. 금액이 10.5조 정도 들었거든요. 네. 이걸 굳이 제가 보기에 88% 지금 했는데 그걸 다시 90% 할 수 있다. 그럼 90% 가면 또 문제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어차피. 그럴 거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정치에서는 못할 게 불가능은 뭐가 없다고 있어요. 보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 욕 당연히 먹을 상황인데 좀 남탓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나머지 12%에 대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의 재정 운영 원칙을 이렇게 불만 제기하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밀고 나가든가. 아니 그러면 장 교수님은 원래대로라면은 100%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한계 상황에 몰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선별하려면은 아주 선별을 해라. 아직까지 그러한 선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집권 여당,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초에 문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위 88%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받는 사람이 상위 12%라는 걸 인증해 준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애초에 두텁게 줘서 이거 안 받으면 상류층이다, 진골성골이다 이 정도 논란이 안 생기도록 했었어야지 정상인 거지. 자 그렇게 그렇다면 봅니다. 요 얘기 길어질 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한 번씩은 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니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전 국민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선별을 해서 주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선별을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현 변호사님은 예전부터 그럴 바에는 아예 다 주는 게 낫다.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환수의 비슷한 그렇죠. 방법들이 충분히 있지 않냐.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었고 물론 아주 힘든 분들을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다 보니까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면 당연히 조세 저항도 생기고 기분 나쁘지 않겠냐라는 것과 틀린 얘기가 없어서 늘 이제 이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 생각까지 좀 보편 들어볼까요? 지급이 맞는데 필요한 거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주고 어려운 사람 좀 더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단식 지원을 하자는 네, 말씀이시죠?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그 4차 지원금 때 몇몇 서류 문제 때문에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있었어요. 1, 2,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4차 때 조금 문제가 돼서 5차 때 그걸 수정했는데 4차에서 소급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안타까워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기준이 무분별하거나 아니면 좀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여전히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소상공인 1, 2, 3차는 다 줬는데 4차 때 다른 특별한 그 문서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소득이랑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우리 국가가 전부 다 원활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국민재난지원금 자체는 보편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분들 산업의 특성에 따라 특히 그 집합금지나 이런 조치에 따라서 그렇죠. 타격을 받는 분들한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재정이 풍부하면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근데 그 외국의 OECD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쓰인 자산이나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딴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급격한 저출산도 예상되어 있고 우리 국가 채무의 뭐 전체적인 범위나 비율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논란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좀 더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고 일자리를 지킨 다음에 후속 단계가 돼야 되지. 지금은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좋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낼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니까 유독 그 이재명 지사만 그 경기도민들만 또 신나는 약간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받아도 이재명 지사를 찍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제 기대하는 소신대로 사람은 찍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지 않을까. 아니 뭐 저 장성철 소장님이 뭐 그 받으시면 우리 5명한테 쏘면 되죠. 아 괜찮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밑에가 경기도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 지역 화폐로 그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니까 저희가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야겠네요. 네. 뭐 일산 바로 일산 가면 되죠. 일산. 뭐 일상 가셔서 냉면이요. 소고기 한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또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국민 시그널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일단 면접관으로 진중권 전 교수가 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후보들 간의 이견들도 있었고 뭐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다양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평 뭐 좀 짧게 일단 그 얘기부터 문을 좀 열어볼까요? 내용을 떠나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패널들, 면접관들 아주 화제가 많이 됐죠.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은근 재미는 있더라고요. 특히 또 진중권 교수, 뭐 김준일 기자 이런 분들이 또 화제성이 있고 또 딱 우리 진영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 회계사였나요? 그분 이제 네네.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뭐 난리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개방적이고 또 용기 있는 정당이다. 이준석 대표한테 아주 좋아. 문자 폭탄 보내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하게. 국민의힘의 멋짐을 보여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랑 좋습니다. 변호사. 예, 근데 이제 분들도 하실 얘기가 제법 있으실 거예요. 아, 예, 왜냐면은 예. 바로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못 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변호사님. 우리 전 변호사님 참 돌려가기의 선수인데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이제 언론 보도 내용 봤는데 결국은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 전 대표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면접관들 갖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왜 아니 면접 보면서 아니 왜 당신이 면접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고 예. 왜 이런 분들 뽑았냐? 아니 난 나와서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음. 면접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역시 홍준표 대표가 참 노련하긴 노련하다 봤는데 음. 어쨌든 뭐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토론회 못 하나. 네네. 뭐 미국은 하잖아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다 하잖아요. 하면 되는데 이게 토론을 왜 안 할까? 어쨌든 하긴 할 거잖아요. 예. 어쨌든 토론회 빨리 하는 거 좀 보고 싶고,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도 계속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토론회 좀 해줘라. 윤석열 총장 맞아요. 뭐 하려고 안 한 거지? 뭘 그걸 또 뭐 모른 척. 아니 근데 한 그러니까. 사람 빼는 아이 좋다. 때문에 이런 얘기 좋다. 좋다. 한 사람 때문에 12명이 희생되는 아야.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암시롱, 맞아요. 암시롱. 아니 근데 그 저는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오히려 그 비전 발표였나? 굉장히 그 초라한
이걸 진짜 왜 하냐 싶은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았고 후보들 만족감도 훨씬 낮지 않았을까. 내가 1억을 당해냈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좀 자신들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파격적인 면접관 이런 건 전부 기획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히려 윤석열 후보 것도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본선 토론에선 약간 리스크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서 홍준표 대표님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그 능숙하진 않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떤 전조 뭔가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어서 조속히 좀 토론회를 한번 여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돈 얘기 잘하셨는데 1억 내고 네. 그 이렇게 면접 한 번 하고 한 2번 정도 하고 그냥 저 컷오프 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12명이면 4명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4억인데 그 지난주에 김광진 네. 전 비서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당에서 조금 이런 거는 후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어쨌든 봤으니까 돋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흥행도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흥행이 표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주인공이 후보자가 돼야 되는데 면접관들이 더 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천 변호사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특히 면접관들께서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애고가 강한 분들을 보셨기 너무 때문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반대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고 네. 그러니까 각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진짜로 후보보다 면접관이 너무 더 도드라지는 면은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 욕심 있는 분들을 자기 보셔가지고 그렇죠 멘트 욕심 있는 네, 분들이니까 네. 또 막 서로 자기가 질문하겠다고 싸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예. 보시면 그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만 일단 투톱이니까 그렇죠. 말씀드리면 뭐 얘기하면 질문 못하게 하고 자기 얘기 그냥 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에고와 어지간한 그 자기 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면접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이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럼 관심 있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재밌게도 해? 바뀌고 있네?라는 관심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저는 표에 도움이 되는데 최재형 후보님은 좀 너무 아쉬웠다. 아니요. 저 최재형 후보님 사실 괜찮았고 그 무슨 답변 못했다고 하는 게 무슨 그 소형 원전 어디다 지을 겁니까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 했어요. 그게 또 준비 안 됐다 막 사람들이 공격하더라고요. 공부는 좀 근데 예를 그만하시고. 들면 소형 원전 어디다 지을 겁니까 그러는데 여기 갑자기 일산이랑 구리랑 의정부에 지을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 그게 더 무책임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검토해 보겠다. 원전을 말고 대체 에너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아닙니까? 본인은 소형 원전 짓겠다는 입장이시니까. 내가 이거-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라고 뭐 이렇게 좀 넘어가면. 근데 아무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기존 원전 있는 거를 좀 중단시키고 소형 원전으로 바꾸겠다 뭐 그러지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제 소형 원전을 지으려면 어디다 지을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 물어보시길래 원전에다 그 지을 검토해서 이제 잘 얘기 이제 공부한다는 해보겠다. 얘기는 그만 좀 하시라고 하세요. 아유 공부한다는 얘기랑 다르죠. 전문가들이랑 검토해서 그거 입지를 정해야지. 자, 근데 네, 어쨌든 예. 지금 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상당한 불만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토론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승민 후보는 정말 잘했어요. 네. 정말 준비되어 있고 차분하고 정말 대선 후보다운 지도자감다운 그런 토론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면접관들도 호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호평. 네. 근데 저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가볍게 말장난 형식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22분 보니까 면접관들의 면박도 주고 좀 저런 태도가 조금 저는 보기는 좀 안 좋았다. 꼰대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근데 오히려 자른 많이 홍준표 후보가 돌아다니죠. 제일 많이 재밌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예. 네. 이게 가장 참 묘합니다. 묘하죠. 예. 예. 풀 영상은 실패, 짤 영상은 성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상당수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아마도 짤로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1, 2분 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 되게 조금 양날겁인 게 저는 윤석열 후보 거였던 것. 네. 어떤 것 어떻게 같거든요. 보셨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대부분이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랬죠. 마지막에 부동산 얘기 조금 나왔는데 사실 그런 핵심적인 즉 비검찰 사안과 관련된 질문이 더 예리하게 들어갔으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될 텐데 확인할 길이 없는 그
면접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윤석열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분이 계속 믿고 갈 뿐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직 검증이 덜 됐다. 도덕적 검증 말고 정책 역량과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 시그널로는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김준범 생각이 교수의 들었습니다. 음모예요. 그 음모. 면접하면서 사람들이 어제 기사도 났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얼굴을 도리도리 하는지 다리를 척벌하는지 이런 걸 보는데 그 기사 보셨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조신히 앉아가지고 다리 딱 오므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쫙 이렇게 편하게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진짜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홍준표 기존에 대표라고 해서 비해서는 그 벌리는 각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각도는 대범하고 호탕한 모습이었다. 나름 노력한 거예요, 그게. 아, 그런 거 캠프에서 유심히 보셨겠지만 90도에서 시작할 한 때 35도로. 그 윤 후보는 시작할 때 글쎄 이렇게 해서 다 글쎄로 시작해요. 그 뭐랄까 나쁜 습성, 예. 속된 말로 쿠세라고 할까요? 좀 지우시는 버릇.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안 고쳐져요. 충고를 드립니다. 안 고쳐져요. 홍준표 후보도 그 면접관들에 대해서 막 불만 얘기하고 하셨는데 뭐 비아냥대고 조롱대고 낄낄댄 22분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전 여기서 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본인이 더 비아냥대시고 본인이 더 조롱하고 낄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최소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김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모든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뭐 이상돈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차기 대선 어차피 홍준표 대 이재명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했던데 이 최근 여론조사 추이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현 변호사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최재형 후보에게 가장 악재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왜냐면 반전의 계기를 만드셔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 룸을 아예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때 네. 사실 최재형 후보가 좀 많이 부각되고 신뢰성이나 뭐 이런 국민들께서 뭐 본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많이 느끼셨다면 그 표를 고스란히 다 최재형 후보가 가져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정치 신인이고 네네네. 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홍준표 후보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근데 저는 반전의 계기가 그러면 없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저 홍준표 후보는 도전자일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치고 올라오고 시원하게 싸워주고 이렇게 뭔가 매기 역할을 해주실 때는 아주 좋은 분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얼굴이 된다? 간판이 된다? 대표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재미있게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고한 1위로 가는 중이니까.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 1위다, 본선 주자다 생각하면 저는 거기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할 거고 또 과거의 버릇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번에 면접 볼 때도 보면 웃으면서 얘기하셔서 덜 화제가 됐지만 면접관들한테 무슨 골수잡합니다 이런 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또 분명히 최재형 뭐 다른 후보들이 또 부상할 수 있는 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골수잡하라는 표현이 다른 모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정말 이거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독 홍준표 후보에게는 저분은 저럴 수 있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개그 캐릭터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조금 그 역지값이 상당히 우리가 조금 표현의 자유가 훨씬 다른 분과 다르죠. 그렇죠. 사회적 톨레랑스가 다르게 작동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게 역선택이다. 아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20대 남성 지지층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약간 그러면은 좀 인기 투표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판을 보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지율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른바 역선택만으로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윤석열 후보도 특징이 뭐냐면 코어 지지층이 없다는 게 저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거는 정권 교체 본선 경쟁력이 누가 가장 압도적인 야권의 후보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후보 선택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측이 훨씬 더 강했어요. 네. 안 바꾸겠다는 비중이 높았고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네. 지금 답변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틀릴 수 있죠. 어. 네, 근데 저는 이게 오래된 지지층이 아니고 그런 부분. 친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분들이 절대 홍준표 후보로 지금 안 가고 있는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 양자 구도에서 앞서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더 시원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검증됐고 어찌 보면 오랜 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선 질 텐데 약간 이런 고민이 야권 지지층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역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약간 낮게 본 게 뭐냐면 당내 지지가 의원들이나 캠프의 숫자나 변해서 홍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개인기에 좀 의존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서 그걸 다 받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 고발 사주 리스크를 감당을 못하면 그 지지층이 차라리 뭐 유승민 후보로 간다든가 뭐 이런 대체제로 빠질 수 있지 홍 후보한테 갈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최재형 후보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홍준표 대표 정치가 벌써 한 25년, 26년 됐거든요. 예. 지난번 대선도 나왔고 당 대표도 한 두세 번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이 지금 선거는 미디어 선거거든요. 그렇죠. 조직 선거가 아니에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기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방송- 체육관에 사람이 못 모이니까. 그렇죠. 체육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람을 동원해서 막 이럴 때는 국회의원 몇 명이 중요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보기에 토론회하고 방송하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던지는 말들이 좀 세긴 하지만 주목을 받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것들은 다 장애물이에요. 지금 이 뭐 고발 사주 의혹도 있지만 부인 얘기도 있지만 줄줄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예. 홍준표 대표는 근데 본인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뛰더라도 자유롭게 뛸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 다 묶고 뛰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민주당 흘러가는 게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우리 뭐 입장에서 홍나땡이라 그러는데요. 예. 뭐 홍준표 대표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층들 중에서 홍준표 찍기가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도층을 가져가기 어려운 후보라는 건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좋은 후보죠. TV 토론 다 좋은 후보라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후보라는 TV 토론 말씀이시고.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부담스러워하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라는 얘기가 또 유승민 나오긴 후보도 해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뭐 유승민 후보도 그렇긴 하지만 제 말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차라리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더 현재 부담스러울 수 스코어로는 있다는 유승민 거죠. 후보가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뭐 이렇게 동그랑땡을 좋아하세요. 윤석열 나와도 윤나땡이고 홍준표 나와도 홍나땡이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제 대구를 갔다 왔는데 네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더라라고 전 체감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정말요. 예. 어. 선거에 내려오는 격언들이 있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네. 당심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민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한다고 해도 역선택이 있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가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그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를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게 TK의 60대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지금 민심이 좀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있다. 어제 제가 느끼고 온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또 나왔네. 앞으로 또 뭐가 나올까?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보다는 뭐 저번에 나왔던 뭐 검증에서 좀 자유로운 꼰대 같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홍준표가 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과 논의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 거 보면 바닥에서 흐르는 민심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정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지나서 네. 아니 왜 이렇게 논란이 많냐로 지쳐버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모권도 나왔고 뭐 부인권도 나왔고 본인권도 나왔는데 앞으로 또 뭔 건이 나올까 두렵다. 이러다가 우리가 계속 네거티브에 당해서 옛날 이회창 전 총재 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인데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TK 60대 이 지지층의 흐름을 좀 눈여겨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지칠지 아니면 홍이 계속 올라갈지 좀 거의 하나의 바로미터다. 뭐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늘 지지율을 놓고 해석하는 기사는 뭐 지금 끊임없이 정말 뭐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고발 사주 사건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이슈가 의혹으로 하죠. 아직까지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다. 네. 지지율 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연령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별로 큰 타격을 안 받은 것 같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약간 장 소장님은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고 뭐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막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윤석열 후보를 원래 좋게 보셨던 분들은 아 윤석열 후보가 돌아왔다. 그 당당하고 뭔가 상남자 같은 할 수 있는 모습 시원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원래 싫어하던 분들은 무슨 깡패냐 뭐 국민을 협박하냐라고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결집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의혹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는 다 음모고 네. 뭐 윤석열 뭐 죽이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결집되는 부분이 근데 있어서 사실 그 기자회견 때문에 제보자가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뭐 음모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결집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인지도 자체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장 교수님 분석에 근본적으로는 좀 동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근본은 역설적으로도 지지율이에요. 대세 후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세론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실체가 금방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후보라는 잔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잔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체성도 확실하고 인지도도 높고 뭐 인기도 좋으니까 굉장히 큰 잔이 있는데 물이 차곡차곡 차다가 이제 찰랑찰랑거리고 있고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엄청나게 큰 돌이 돼서 물이 넘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 잔을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향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약간 저는 근데 조금 달리 보는데 왜냐면 네. 두 분 얘기 짧게 정리하고 짧게, 이제 이야기는 왜냐면 여기까지 사실은 하죠. 홍준표 대표도 계속 그랬죠. 본인이 뭐 추석 전 후에나 아마 골드크로스 할 거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역전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네네. 별로 한 거 없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셨겠죠. 아니 그래도 방송에서 웃겼잖아요. 말고는 아니, 이준석 대표 편도 들고 뭐 많이 그렇죠. 했어요. 아니 근데 예. 그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거 많죠. 이렇게 막 버럭 인터뷰하고 그러면 그 불편하거든요,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고발 사주 의혹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뷰라든지 언론 대응하라는 거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 해명하는 거라든지 사실은 그 내용보다요. 표정이나 태도를 더 중시하거든요. 우리 토론에서 그게 중요한데 막 이렇게 막 승질내면서 하면 사람들이 이게 좋게 안 봐요. 아무리 내용이 좋다 그래도. 사실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 오히려 뭐 7대 3까지 70%, 보는 예.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거기에 뭐 메이저 언론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언론 이런 것도 내용도 있지만 그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치를 할 준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어떤 더보다 어려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욱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한 공격을 받을 텐데 그럴 때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저는- 짧게 욱은 이재명 지사님도 욱은 잘 하신다. 그렇게 돌림하기 그래도 하지 또 말고. 지지율은 또 유지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재명 지사 약간 얘기할 때 그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잘못한 거.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한테 그 뭐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손준성 검사가 잘못했다고 드러나면 네.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거냐. 저는 90년대 초반에 그 초원복집 사건이 생각이 나서 초원복집. 예. 네. 분명히 그 당시 여권이 잘못한 거 관권 선거를 기획했는데 오히려 PK층이 결집해서 YS를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했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역효과랄까 그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문제 자체가 어떤 타격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현 변호사님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반문의 대표 주자였던 윤석열이 그냥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로 약간 영토가 되게 좁아진 것 같아요. 그럼 네. 본선에 갔을 때 본선 막판에 문제가 되는 그 중도층, 부동층과 관련돼서 흡입력 있는 후보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보여준 언행들이 되게 홍준표 후보랑 사실 유사하게 양날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네. 정리 이제 할게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 앞에 화난 모습과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뭐 당에서는 이제 주말에 사퇴 만류를 위한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선택일까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제가 먼저 이걸로 화두를 한번 던져 드릴 테니까 네 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 총선 당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40% 정도가 됐었고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어쨌든 후보가 되면 사퇴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로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종로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나 저러나 황교안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간에 여기는 보궐이 날 지역인 걸 종로 시민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그 똑같은 말씀을 어제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시는 김광진 전략실장께서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셨어요? 네, 만났는데 엊그제. 근데 이제 글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큰 의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는 뭐 민주당이 굉장히 쉽게 이겼던 지역은 맞아요. 근데 네. 지금 특히 4.7 재보궐 이후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대선과 사실 거의 붙어서 같이 진행되는 재보궐일 경우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연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의석을 하나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행동을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하는 게 당을 위해서 맞는 거냐. 이게 종로 구민들은 뭐 그래 그렇다 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비판받을 점은 크다고 봅니다. 하나 놔도 워낙 여유가 있어서. 아니 저는 그냥 그렇긴 그게 하죠. 아니라 그냥 별 다른 감흥이 없어요. 어머, 이게 제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사퇴 카드를 썼는데 뭐 효과가 있거나 뭐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히 감흥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신묘한 수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차라리 올 초 사면 논란으로 지지율이 빠지고 나서 대선 경선 봉선 레이스 들어갈 때 예. 그때 그냥 사퇴를 던졌으면 차라리 모를까. 지금 와서 1차 그 충청권 표 결과 나온 이후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 그 정치인사 멤버였던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준석 종로구 출마설을 갑자기 또 흘리셔가지고 한번 그것도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의 사퇴 만류에 대해서 한 정치인의 고심어린 결정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는 동료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공정한 경선 관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이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유니스구 의원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정치 지도자의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은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어야 해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왜 그랬지? 왜 저랬을까? 이게 생뚱맞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호남 대전을 앞두고 내가 이걸 던지면 호남에 있는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앞설 수 있어라는 판단하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발표를 또 광주에서 네. 했죠. 근데 호남 지지자들이 양자 대결에서 본선에 가면 계속 여론조사상 지는 후보로 나오는 이낙연 후보를 우리가 정권을 뺏길지도 모르는 후보를 찍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거보다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근데 별 지금 효과가 없다. 두 분의 지금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 이번 주말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중요한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호남 지역에서는 두 분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차이가 가장 지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낙연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못 호남분이니까. 잡으면 끝나버리니까. 끝나죠. 근데 배수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분들이 아 그래 이낙연 후보 의원직도 사퇴하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본선에 나가서 지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찍어줘야지라고 판단할까요?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새 캠프 때문에 순천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네네네. 제가 순천에 살고는 있으니까 네. 지역의 민심을 들어봐도 그렇게 큰 감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대신에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께서 너무 꽃길을 걸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정말 어렵게 당선된 의원직이다 아니면은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근데 내가 이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뭐 감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사실 지금까지 아마 선거 지신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전남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그렇죠. 예, 활동하시고 종로도 사실 당 대표로서 쉽게 공천 받으셔가지고 쉽게 이겼단 말이에요. 쉽게 얻는 걸 내려놓는 거는 사실 국민들께 감동을 그렇게 주지 못하고 다만 조금의 동정론 같은 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지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지역 사람인데 또 좀 조금 짠하다. 약간 짠한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표심에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표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짠함을 느끼는 에너지의 정도가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좀 현 변호사님이 어쨌든 이재명 캠프 쪽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개인적인 의견 얘기 좀 해주시죠. 유구무원입니다. 왠지 이러실 것 앞서가는 자의 같아가지고 여유. 제가 들어갔어요, 관리. 자신감다가 관리. 마지막에 관리. 딱 그랬던 이거 상대 이거 후보를 약간- 폄하하는 저런 모습 언급할 필요도 없다. 편이에요?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리로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사퇴 압박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말 들을 크게 것도 걱정하지는 아닌데 뭐.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본인의 선택이신 거고. 저 정치인싸 패널 현근택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오셨으면 그래도 기본 일은 하고 가셔야지. 그걸 아니 그렇게 왜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뭔가 해야 될것 평가를 한다 그러면 평가할 그냥 가치가 또- 없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정치적 선택을 하신 거죠.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지도부에서 결정하실 것 같고 물론 뭐 이게 아마 이재명 지사 사퇴 얘기랑 연결될 것 같은데 네. 지사 사퇴 얘기는 사실은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뭐 계속 이게 뭐 지사 찬스 이용하는 거 아니냐 나왔던 얘기들라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예. 종로가 어쨌든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긴 저는 하겠습니다. 당직이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뭐 이거 뭐 더 뭐 여쭤보면 봤자 이거 뭐 아니 근데 아니 이러니까 패널들이 다들 캠프에 계시니까 뭐 진행자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얘기해봐. 윤희수 의원이 막 네. 의원직 사퇴했을 때 당신들이 서초의 뭐 유권자들의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막 공격했잖아요. 같은 잣대로 당에서도 아니 이낙연 윤희숙 후보를 의원은 농지 공격하시라. 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거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적 같이 결단이잖아요. 사퇴했잖아요. 정치적 그리고- 결단이기 아 때문에. 윤희수 의원도 결단이죠. 아니, 난 저는 책임을 그렇긴 지겠다. 한데 본인에 대한 뭐 책임 약간 회피성이었던 것 같고 이낙연 후보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 결단인데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입장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평가하기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 근데 후보 보좌관들은 웬 진짜 날벼락이에요. 아니 아직 월급도 캐초가 안 끊기고. 했대요. 그쵸 그렇긴 해초가 안 한데 했죠.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게 일단 바로 들어갔는데. 또 그 의원회관을 빼셨잖아요. 짐을 짐을. 뺐- 다 캠프에 가 있으니까 빼도 어. 돼요. 아니 근데 또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뭐 본인이 걸 수 있는 제일 큰 카드를 걸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시고 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면서 뭐 이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떤 탈출구 내지는 해법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 1차 슈퍼위크잖아요. 지금이 이번 주가 아주 중대한 경선의 이 방향타를 쥐고 있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혹시 뭐 네 분들이 만약에 그쪽 캠프에 계시다면 어떤 조언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조언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대세가 끝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장 교수님은 불러도 안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도 솔직히 답이 없고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 같고 또 네. 한 가지는 네거티브 안 하시겠다 하셨는데 사퇴를 발표하시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사퇴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불안하다. 도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하면 본인이 사퇴라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도 오히려 더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는 계속 이재명 지사의 홈그라운드에 싸웠어요. 정책적으로도 기본소득, 검증 네거티브로도 다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로만 싸워왔는데 네. 이제 이걸 확 바꿀 수 있는 큰 아젠다를 던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낙연 다들 후보 뭐 상당히 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예, 캠프 분위기를 봐도 서른 의원도 막 사퇴하겠다고 하고 네네네네. 뭐 원팀 되기 어려울 거다 하고 이번에는 DJ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적개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분위기가 장난 아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을 보셔야지 본인들의 상황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뭐 이렇게 보고 도덕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좀 하시겠네요, 현 변호사님. 아니 뭐 자꾸 아니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지금 아마 오늘 이번 주 12일 날이 이제 1차 선거인단 60만 정도 되고 25, 26이 이제 호남인데 그가 우리 당원이 한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네. 8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다. 200만 정도 참가할 걸로 보면 80만이면 거의 이제 반 이상 되는 네네네.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방송에서도 보면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돼야 되는 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아니라 뭐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퇴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당신이 약간 상대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네거티브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본인이 왜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지금 아까 사퇴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어쨌든 이제 종로에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종로 구민들에 대한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근데 호남에 가서 사퇴를 하셨는데 또 그게 언론에는 이제 중앙 언론에 먼저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또 계신 언론 분들이 뭐냐 이게 우리 지역에 와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치는 그래도 자기 물론 종로라는 게 이제 전국의 한 축소이긴 하지만 정치 1번지이기도 하고 네. 또 보좌진들한테도 조금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여유는 뒀다 그러는데 이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좀 선택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종로 구민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필요했을 것 같고 보좌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선 국면에서 의원직을 물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굉장히 막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게 어찌 보면 서로 이게 막 팽팽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울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의원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지역 구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사퇴가 되시면은 내년 대선 날 재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현 변호사님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좀 여유가 생기셨어요. 너무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 우리 김광진 의원님하고 그 변호사비 얘기한 게 굉장히 뭐 짤로 많이 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욱했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조용. 저희들은 보기 좋았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다 얘기하실 거면 아까는 왜 얘기 안 하신 아까 얘기할 거예요? 걸 지금 아니 자, 세번 찌르. 편집을 해서 아니, 어떻게 따로 진짜. 붙여야 될 것 자, 같은데. 김준우 변호사님 마지막 얘기 듣고 오늘 이제 슬슬 또 방송 마무리할게요. 지금 구도는 이낙연 후보는 싸웠지만 잘 졌다 모드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엄중히 더 안 지켜보시려면 저는 그냥 홍준표 후보를 따라해서라도 웃겨. 홍카콜라처럼 매일같이 내려놓고 이제 정말 네. 내려놓고 막 사회자가 주어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매일 유튜브라도 밤에 해가지고 뭔가 좀 밈이라 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정책이 지금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얘기를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중심으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이낙연을 보여줘야 그게 그나마 조금
화제라도 되고 뭔가 다시 반등이라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준호 변호사님은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고정 멤버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뭐 확답을 못 드리겠답니다. 약간 그래서 4강 싸움 하고 있는 원희룡 최재형 같은 느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우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